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잔금 해제. 시장에 종목 투자를 하면 우리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그 종목을 둘러싼 이슈들 잔금 해제해보고 꽁꽁 잠겨있는 내 계좌도 잔금 해제해서 수익률을 올려보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 첫 코너, 첫 순서 이분과 장식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휘 전문위원 자리하셨네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앞으로 또 이 코너를 꾸려 나갈 텐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양지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턴을 보면 사실 코스피가 목금에 보면 장 후반에 그래도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대형주 쪽에 더 무게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장의 중소형주 힘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의 선택은 아마 퀄리티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퀄리티 종목은 단순히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총 상위주이면서 업종 내 1등주이면서 여러 가지 변수에도 실적이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거기다 이제 배당까지 주는 종목이라면 좀 더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변수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에 의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3대장, 이머징에서 터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또 헝가리 같은 국가들의 환율이 거의 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국내 환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달러가 여전히 고점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외국인 수급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변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변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변수가 오미크론이라고 이름만 계속 바꿔서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국내 증시가 좋은 실적과 양호한 수출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단가 상승이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단가 상승이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물가가 안정될 경우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과연 수출이 증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오미크론 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미중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봤을 때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니까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에 저는 여전히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매도가 멈춘 것은 맞는데 과연 지금을 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공격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기엔 어렵고 종목계에 대한 접근 과정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변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밸류 종목보다는 밸류도 안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티 주식 위주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시황관이 반영됐던 게 또 지난주 후반대 시장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밸류, 고배당 종목군들의 수급 선택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섹터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헬스케어요. 뭐 시장 밀릴 때 보면 확실하게 조금 버텨주는 쪽이 요즘 의약품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인데요. 사실 이들은 섹터로 묶기에는 다들 각계전투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많이 빠졌다는 공통점은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 방금 언급해 주셨던 대로 올 한 해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죠. 그래서 올해 반영했어야 될 모멘텀, 뭐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수출이 늘고 있는 일부 의료기기 섹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반응이 있었죠.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실제로 반응이 있었고, 근데 실적이 안 따라주고 모멘텀만 있었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똑같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반영되지 않았던 신약 모멘텀이 내년에는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해는 수출적이 따라오는 의료기기 쪽과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백신 관련주들의 일방적인 어떤 독주가 나타나는 양상이었다면 네.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만 몰렸던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신약 관련 종목군들로 조금 이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에 플랫폼을 계속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업종 쪽에서 신약 모멘텀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스물스물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수주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나타나는 강세는 아마도 의약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주주와의 어떤 친화적인 정책을 네. 쓰겠다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주 달래기 움직임에 나선 셀트리온 3사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코멘트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크게 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 기존의 백신 진단키트 이런 쪽에서 분명히 새롭게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간다라는 것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저희 잔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들도 잔금 해제하고 이 이슈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종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SK케미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한 3조 원 채 못 미치는데 자회사 가치가 20조 원이다. SK케미칼 뭐 각 이슈들 분야별로 떼서 저희 좀 점검을 해보면 싱가포르 헤지펀드에서 주주서한 보낸 게 지난주 금요일장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라는 총평입니다. 뭐 간략하게 축약하면 갖고 있는 68% 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50% 남기고 나머지 팔아서 주주 이익으로 줘라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소액주주와 그다음에 이 싱가포르의 헤지펀드가 뭉쳐서 과연 대주주와 국민연금의 힘, 그다음에 대주주를 뭐 추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해당 이슈가 알려진 게 이번 주가 지난주가 아니잖아요. 원래 9월달, 10월달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이슈고 네. 과연 어떤 형태로 이제 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원래 이 제안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네. 노바백스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현실화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또 이것이 안정적인 가치 흐름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인부터 좀 풀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에 의해서 우리 과거 사례를 여러 번 살펴봤을 때 이런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재평가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재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고 주가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확대된 적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변동성이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 어쨌든 이게 시총보다는 높으니까 이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다면 지금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많이 부과가 됐고요. 또 하나, SK케미칼에서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주식 배당을 하든 증자를 하든 이미 무상증자가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이 회사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본업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본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롭게 효자 플라스틱으로 이야기해지는 코폴리에스터 이게 또 증설하고 뭐 100% 가동률로 돌아간다 하는데 본업의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업의 가치를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이게 분명히 성장 산업이라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분 가치는 그렇다 치고 뭐 네. 변동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어떤 할인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본업도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느냐. 그다음에 주가는 최근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혀 오른 게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본업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하면서 지분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약사업부가 있는 양상이죠. 네. 여기 제약사업부도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화학산업 자체도 성장하고 있지만 제약사업부 자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뭐 저평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지분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업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강하게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다 반영된
뭐 50만 원 이상의 어떤 높은 주가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사실 64% 빠져 있는 게 SK케미칼입니다. 아무리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인해서 변동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고 분명 말씀 주신 본업의 가치도 우리는 기대해볼 요소는 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얘기도 살짝만 볼게요. 노바백스가 뭐 세계보건기구 승인 받았다라는 이슈 들리고 오늘 내일 뭐 주간으로 해서 유럽의약청으로부터 또 노바백스가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안정성 그리고 뭐 보관도 용이하다는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부스터샷으로 많이 활용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 더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모더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는 정말로 막 춤을 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뭐 다른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백신을 모두 치우고 뭐 단독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백신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주가가 호재를 충분히 반영해왔던 상황이라면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등락이 심해질 뿐 과연 레벨 상승을 더 크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모더나도 생산하고 치료제도 생산하고 CMO와 CDMO의 가치를 정말로 높게 쳐주고 있는데 그게 주가에 충분히 녹아있다면 이제부터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금까지 집중하셨다면 이제는 롱숏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그동안 케미칼 숏, 바이오사이언스를 롱했다면 네. 지금은 그 전략 자체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평가의 그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주주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SK케미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공격이 먹히지 않더라도 헤지펀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SK케미칼 측의 주주 친화 정책이 뭔가 노력을 보인다면 네. 저는 뭐 지금보다는 주가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까지요? 김 의원님 보시는 가격. 일단 뭐 증권사들이 뭐 50만 원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SK증권에서 아마 38만 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롱텀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을 1차적으로 달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데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한두 달 만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 1년 정도를 쭉 지켜보면서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자체 사업부 그다음에 지분 가치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즉 노바백신의 숫자가 확실하게 잡히면서 아마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SK케미칼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이번 이슈로 인해서 기대되는 포인트가 조금은 더 많아 보이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잔금 해제해볼 종목이 동진세미캠입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화성공장에서 최종 승인도 통과했다라는 건데 이게 과거에 일본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 규제 받고 이랬던 쪽이라서 조금은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노광 쪽의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여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포토마스크를 찍을 때도 노광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포스토마스크를 찍어서 실리콘에다 다시 한번 그 회로를 찍을 때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PR인데 이게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국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장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공급망 자체에 뭔가 계속 변동이 생기면 기업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공급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국산화. 그래서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면 국산화만이 목표가 아니고요.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죠.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그래서 가격 밸런스도 맞추고 그다음에 수급 밸런스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안정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부장 국산화가 소위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지 않지만 국뽕으로 가서 뭐 100% 다 국산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은 국산화하고 가격이 더 싸고 품질 좋은 게 있다면 해외 부분도 수급을 해야 되는데 해외 쪽 수급이 막혔을 때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본에 거의 전량을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키로수 볼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결국은 몇 년에 걸쳐서 다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익 IPS 크게 성과를 냈죠. 장비 쪽에 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 투자한 것이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성과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EUV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5나노, 4나노 공정에서 이 비메모리를 생산해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7나노 공정에 지금 D램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EUV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SML의 퀄리파잉만 통과를 시킨다면 동진 세미캠의 지금 소재 부분은 OLED 쪽의 PR과 더불어서 반도체 쪽에서도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 가치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이슈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올해 연초 시작할 땐 37,000원이었거든요. 오늘 장중 고점이 한 37,000원 부근이 됩니다. 다시 제자리를 조금 찾은 상황에서 이 이슈가 얼마나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정말 위원님, 제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다 나눠서 고루고루 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에서 하나 이렇게 하는데 다른 소부장 종목 대비 이 종목을 넣을 만큼 매력적인가? 그게 궁금해요. 매력적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공정이 바뀌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공급망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가장 먼저 사야죠. 제가 만약에 지금 개인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좋고 지금 사도 좋은 가격인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 반도체 종목에 뭐 한 두세 개만 고르라면 저는 SNS텍이라든지 FST라든지 동진세미캠처럼 삼성전자와 손잡고 이 변화하는 공정의 핵심 부품 소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들을 제일 먼저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게 만약에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면 지금 이 EUV와 관련된 포토리지스트의 생산이 아마도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되겠죠. 그 가능성을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언제부터 움직일 건가? 저는 지금부터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전자신문에 어떤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대답을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안 했다면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지었겠죠. 네. 사실이 아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에 올라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OLED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소재까지 뭔가 업력이 확대되고 있는 동지세미캠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트레일링 퍼로 계산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미래 가치를 조금 당겨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사실 조정시 매수 이런 거 관계없이 목표가 라인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현재가보다는 등락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에 당연히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종목의 차트를 또 되짚어서 한 주봉 정도로 보시면 최근에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레일링으로 보면 비싸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재 지금 시총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죠. 이거보다는 한 30% 정도는 더 우리가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EUV 공장이 가동이 돼서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는 하반기 실적을 당겨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네. 지금 시총보다는 30%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살펴봤네요. 저희 오늘 SK케미칼 그리고 동진 세미칼 잔금 해제 종목으로 열어봤습니다. 첫 코너 첫 순서였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이야기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답함을 풀어주신 인포스닥 델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